서울의 좁은 골목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낡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구부정한 실루엣이 천천히 움직였다. 잘게 내리는 가을비가 그의 낡은 우산을 두드렸다. 74세 박태식은 우산 밑에서도 어깨를 웅크리며 수십 년 된 낡은 군용 점퍼깃을 올렸다. 오늘도 별 수 없이 비가 오는구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우산을 기울여 잠시 리어카를 살폈다. 지난밤 동네 슈퍼 앞에 쌓아둔 박스들은 이미 비에 젖어가시 떨어질 터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하루 일당이 또 줄어들게 생겼다. 박태식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됐다. 새벽 4시 반 골목길 끝에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전날 남긴 밥을 데워 먹은 뒤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일과였다. 폐지를 주워 모으고 고물상에 팔아버는 돈은 고작 하루 끼니와 월세를 감당하는 정도였지만 그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효창동 근방 골목들을 돌며 폐지를 모을 생각이었다. 어제는 행운이 좋아 커피숍 뒤편에서 버려진 대형 골판지 상자를 몇 개 발견했다. 젊은 직원이 호의를 베풀어 도와주기까지 했다. 오늘도 그런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박태식은 비에 흠뻑 젖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마포구 효창동은 몇 년 전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과 낮은 빌라들 사이로 높은 아파트들이 쏟아올랐고 좁던 골목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었다. 박태식이 40년 넘게 살아온 동네는 이제 그를 낯설게 대했다. 그가 살던 집도 몇 년 전 재개발로 사라졌다. 보상금이라고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은 오래가지 못했고 지금 그가 사는 곳은 동네 끝자락 반지하 방 한 칸이 전부였다. 효창공원 근처에 다다랐을 때 비가 잠시 멎었다. 박태식은 우산을 접고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주머니를 뒤적여 옛 담배갑을 꺼냈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늠름한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 시절이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할아버지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박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경비원 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가 까칠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잠시 쉬는 것뿐인데 여기는 노숙자들 출입 금지예요. 리어카도 공원 안에 들릴 수 없고요. 빨리 나가세요. 박태식은 말없이 사진을 다시 담배갑에 넣고 주머니에 넣었다. 어디 가서 말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알았네. 가겠네. 그가 공원을 빠져나와 도로변을 걷고 있을 때였다. 골목 모퉁이에서 3명의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밤새 술을 마신 듯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들 중 하나가 박태식을 보더니 희죽 웃었다. 야, 저기 저 할아버지 또 나왔네. 다른 한 명이 맞장구 쳤다. 아, 맞다. 저 리어카 끄는 노인. 맨날 거기 있던데. 매일 저렇게 폐지 주는데 얼마나 벌까? 한 달에 10만 원은 벌려나? 셋은 키득거리며 웃다가 점점 박태식에게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젊은이들이 일부러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주었어요? 보여주세요. 비켜주게. 갈 길이 바쁘네. 박태식은 조용히 말했지만 젊은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중 제일 건장한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대충 25쯤 되어 보였고 팔에는 문신이 있었다. 야, 이거 팔면 얼마 받아요? 그가 빈 맥주캔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건 캔은 킬로당 300원. 박태식이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이건? 젊은이가 빈 캔을 구겨 박태식의 리어카에 던졌다. 캔은 리어카 위에 쌓인 다른 폐품들 사이로 날아왔다. 실수했어, 미안. 그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밀려고 했지만 또 다른 젊은이가 다가와 리어카를 붙잡았다. 근데 저기 뭐예요? 그가 리어카 구석에 놓인 낡은 천 가방을 가리켰다. 거기 뭐 들었어요? 그냥 내 물건이네. 놔두게. 박태식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배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보여주기 싫어? 설마 돈 같은 거 들었어? 젊은이는 손을 뻗어 가방을 잡으려 했다. 박태식은 놀랍게도 빠른 반사신경으로 가방을 먼저 잡았다. 이건 안 되네. 왜요?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젊은이 얼굴에 짜증이 번졌다. 그냥 좀 보자고요. 안 된다니까.
박태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듯 젊은이 중 하나가 갑자기 리어카를 밀쳤다. 바퀴가 한쪽으로 기울며 리어카는 기울어졌고 그 위에 쌓여있던 박스와 폐품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젖은 박스들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어휴,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비웃음 섞인 말투였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 행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한 중년 여성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갔다. 또 다른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박태식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젖은 박스를 주우려 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를 굽히는 것만으로도 요통이 찾아왔고 손가락 관절은 추위에 더욱 뻣뻣해졌다. 야, 진짜 불쌍하다. 저 나이에 저러고 살면 얼마나 서럽겠어. 한 젊은이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러게,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국가에서 지원 같은 거 없나? 뭐 본인이 저러고 싶어 하는 거겠지.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마치 박태식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박스를 모았다. 그의 낡은 군용 점퍼는 이미 새벽 이슬로 축축했고 반백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저기요, 갑자기 한 젊은이가 박태식의 어깨를 툭 쳤다. 저희가 장난친 건 미안해요. 이거 드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박태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만이 서려 있었다. 됐네. 자네들 가게. 에이, 그냥 받으세요. 술값 남은 거예요. 박태식은 천천히 일어섰다. 비에 젖은 박스를 다시 리어카에 정리하면서 그는 말했다. 내가 불쌍해 보이나? 젊은이들은 잠시 당황했다. 아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 내 또래였을 때는 너희 같은 애들을 책임졌어. 박태식의 말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돈 필요 없네. 그냥 가게. 그 말에 젊은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구먼. 박태식이 말했다. 뭐라고요? 젊은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때 그들 중 가장 다부진 체격의 젊은이가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주는 거 받고 고맙다고 하면 될 것을. 그의 손이 박태식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젊은이의 팔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손. 박태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젊은이의 눈이 커졌다. 노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럴 수 없었다. 박태식의 손아귀 힘은 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강했다. 야, 뭐야 이거. 젊은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박태식은 천천히 그의 손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할아버지. 갑자기 또 다른 젊은이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혹시 군인이셨어요? 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리어카를 밀어 앞으로 나아갔다. 야, 저기 봐. 한 젊은이가 리어카에서 반쯤 드러난 가방을 가리켰다. 그 가방에서는 낡은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고 그 옆으로 희미하게 금색 무언가가 반짝였다. 저거 훈장 아니야? 젊은이들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다. 박태식은 가방을 바로잡아 리어카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등을 돌린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허리는 조금 더 곧게 펴져 있었다.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까까지의 조롱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궁금증이 그들의 얼굴에 맺혔다. 야, 저 할아버지. 뭔가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다시 와봐야겠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박태식은 우산도 펴지 않은 채 계속 걸었다. 그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밑으로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리어카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쓸쓸한 아침 골목을 채웠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 박태식의 과거와 현재가 서서히 뒤섞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새벽 박태식은 어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새벽 4시 아직 도시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다. 그는 어제 비에 젖은 박스들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서둘렀다. 그가 골목길을 돌아 효창공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를 맞이했다.
어제 그 젊은이들 중 한 명이 공원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박태식이 다가가자 그가 급히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태식은 멈춰 서서 그를 바라봤다. 젊은이는 어제와 달리 단정한 차림이었다. 검은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그리고 가볍게 걸친 가을 점퍼가 어제의 술 취한 모습과는 달랐다. 자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어제 일 때문에 사과드리러 왔어요. 젊은이는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제 이름은 김민재입니다. 27이에요. 박태식은 잠시 그를 관찰했다. 어제 그를 조롱하던 3명 중 가장 얌전해 보이던 청년이었다. 다른 2명보다는 말을 적게 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미안하다고 이미 했잖아. 됐네. 박태식이 지나치려 하자 민재가 황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폐지 주는 거요. 도울 필요 없네. 혼자 할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민재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어제 저희가 정말 무례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서요. 박태식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상? 돈 필요 없다니까. 자네 갈 길 가게. 돈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일하는 거요. 민재가 말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으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봉사활동 했었거든요. 요즘은 일도 안 구해지고 박태식은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 젊은이를 그냥 보내버리라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만 도와주게. 그 후에는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민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말없이 효창동 골목길을 돌기 시작했다. 민재는 생각보다 부지런했다. 그는 재빨리 버려진 박스들을 찾아내 정리했고 무거운 것은 자신이 들어 리어카에 실었다. 박태식은 그런 민재를 가끔 힐끗 보며 걸었다. 1시간이 지나자 리어카는 어느 정도 채워졌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됐네. 자네는 돌아가도 좋아. 박태식이 말했다. 민재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별로 많이 안 모았는데요. 좀 더 도와드릴게요. 약속은 1시간이었잖아. 그래도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 혹시 어제 제가 본 게 맞나요? 그 훈장 같은 거? 박태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묻지 말게.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던 것 같아서요.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박태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다. 그래? 자네 아버지는 어떤 부대에 계셨나?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요. 지금은 퇴역하셨지만요. 민재가 대답했다. 아버지 말로는 제가 어릴 때 특수부대 선임분이 자주 오셨다고 해요. 그분이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어요. 박태식은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다들 같은 전우지. 특별할 건 없네. 할아버지는 어느 부대셨어요? 민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박태식은 다시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가보게.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 제가 진짜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요. 왜 그러나? 이젠 미안함도 다 표현했잖아.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제가 요즘 할 일이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벌써 2년째예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박태식은 민재를 자세히 살펴봤다. 젊은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오고 싶으면 오게. 하지만 내일에 대해 묻지 말고 과거도 파헤치지 말게. 그것만 약속하면 괜찮아. 민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그렇게 두 사람의 이상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민재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박태식을 기다렸고 두 사람은 함께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일만 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갔다. 할아버지,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어느 날 민재가 물었다. 45년쯤 됐나? 군 제대하고 바로 이 동네로 왔지. 와, 정말 오래 사셨네요. 저는 이곳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왔거든요. 이 동네가 많이 변했지. 예전에는 저기 언덕배기에 작은 단독주택들이 즐비했어. 지금은 다 고층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이런 소소한 대화가 오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박태식은 민재의 성실함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민재는 박태식의 단단한 품성에 존경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아침 6시쯤 새벽시장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시장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도둑이야, 저 자식 잡아요. 한상인이 소리치자 시장 통로를 뛰어가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누군가의 지갑으로 보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박태식과 민재 앞으로 그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비키세요. 민재가 급히 박태식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놀랍게도 박태식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리어카를 길 한가운데 놓았다. 도둑은 당황해 발을 헛디뎌 리어카에 걸려 넘어졌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박태식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만히 있어. 박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다. 도둑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박태식의 소나기는 놀랍도록 강했다. 그는 도둑의 팔을 특이한 방식으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다. 아, 아파요. 놔주세요. 도둑이 소리쳤다. 곧 다른 상인들이 달려와 경찰을 불렀고 도둑은 경찰에 인계되었다. 박태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다.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박태식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셨어요? 그냥 우연이야. 박태식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재는 확신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박태식의 움직임은 분명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다. 특히 도둑의 팔을 제압하는 방식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기술이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더욱 확신했다. 박태식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는 그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낡은 가방 속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민재는 이제 단순히 박태식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의 집 근처까지 함께 걸어가 헤어지곤 했다. 박태식이 사는 반지하 방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군대식 정리정돈이 몸에 배어있는 듯했다. 민재야, 어느 날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네가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가?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경영학 전공했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았어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 박태식이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하지만 목표가 생기니까 삶이 달라졌지. 할아버지의 목표는 뭐였어요? 박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밖에 몰랐지. 민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다. 박태식의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었다. 다음날 아침 민재가 평소처럼 박태식을 만나러 갔을 때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박태식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들이 박태식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박태식 씨, 우리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한 남자가 말했다. 박태식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도움 필요 없네. 이만 가주게.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민재는 급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하려는 거예요? 남자들이 민재를 돌아봤다. 자네는 누구지? 저는 박태식 할아버지를 돕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우리는 국가보훈처 소속입니다. 박태식 씨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보훈처요? 무슨? 민재야, 박태식이 그를 불렀다. 괜찮네. 이분들과 잠시 이야기할 일이 있어. 자네는 오늘 혼자 일하게. 하지만 할아버지, 걱정 말게. 내일 아침에 보자고. 박태식은 그렇게 말하고 남자들과 함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고 민재는 혼자 남아 당황한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민재는 처음으로 혼자 폐지를 주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온통 박태식 걱정뿐이었다.
국가보훈처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 박태식의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저녁이 되자 민재는 참지 못하고 박태식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는 듯 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어디 갔다 오니? 집에 들어서자 민재의 아버지가 물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새벽에 폐지 줍는 일을 도와드리는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오늘 갑자기 보훈처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데려갔어요. 민재의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보훈처? 그분이 참전용사신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던 것 같기는 한데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 아버지가 궁금해했다. 박태식이요. 74시시고 효창동에서 오래 사셨대요. 민재의 아버지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박태식?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지 않으셨니? 그건 말씀 안 하셨는데. 아버지 혹시 아세요? 민재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그는 앨범을 넘기다가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이분이 혹시 네가 말한 그 할아버지니? 민재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태식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민재 아버지가 서 있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박태식 상사님은 민재의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야. 민재의 눈이 커졌다. 네? 무슨? 1983년 특수작전 중에 내가 매복에 걸렸을 때 박 상사님이 자기 몸을 던져 나를 구해주셨어. 그분은 우리 부대의 전설이었어. 하지만 그 작전 이후로 갑자기 사라지셨지. 누구도 그분의 행방을 몰랐어. 민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그분을 찾았지만 흔적도 없었어. 마치 고의로 자신을 지운 것 같았지.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박태식이 왜 영웅적인 과거를 숨기고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살아왔을까? 그리고 오늘 갑자기 보훈처에서 그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가 볼게요. 민재가 결심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박태식의 모습과 갑작스러운 사라짐,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어떤 비밀이 박태식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일까? 다음날 새벽 민재는 평소보다 더 일찍 박태식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박태식은 평소처럼 리어카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민재가 반가움에 소리쳤다. 박태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왔구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태식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된 일이야. 그냥 과거의 짐이 다시 찾아왔다고 할까?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제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아신대요. 강민석 중사, 제 아버지예요. 박태식의 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다. 강민석, 자네가 그 아이였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태식은 천천히 리어카에서 그 낡은 천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재 앞에서 그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녹슨 철제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사진 속에는 군복 차림의 박태식이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강민석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이게 저인가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북파 공작 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 내가 구조작전에 참여했지. 그때 너도 만났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건 긴 이야기야. 박태식이 말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렇게 박태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민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아픈 것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박태식과 민재는 작은 반지하 방에 앉아 있었다. 리어카는 밖에 세워두고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은 폐지를 줍지 않기로 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3년 여름이었네. 박태식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응시하는 듯했다. 특수부대 작전 중에 자네 아버지가 부상을 입었어. 적진 기숙이 침투했다가 발각된 거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네. 아버지가 어젯밤에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구해 주셨다고요. 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그 작전은 실패작이었어. 우리 부대원 6명 중 셋이 돌아오지 못했지. 그는 낡은 철제 상자를 다시 열었다. 안에서 빛바랜 무공원장과 함께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작전 명령서였다. 이게 고스트 작전이라고 불렸어. 북한 고위 간부의 탈북을 돕는 임무였지. 자네 아버지는 최전방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나는 구출팀 리더였네. 민재는 작전 명령서를 주의 깊게 살폈다. 대부분의 내용은 검게 칠해져 있었지만 최고 기밀 표시와 날짜 그리고 고스트 작전이라는 이름만은 선명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는 살아남고? 함정이었어. 박태식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 신호만 보내면 바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자네 아버지가 아니 강 중사가 그것을 눈치챘지. 그리고 경고 신호를 보냈어. 그 바람에 우리가 살 수 있었지만 박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간인 마을 근처에서 교전이 벌어졌어. 그곳에는 탈북하려던 간부의 가족들도 있었지. 그 중에 어린 아이도. 그 아이가 저였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아니야. 그 아이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처음으로 그토록 강인하던 노인의 눈물을 보았다. 내 아들이었어. 민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 아들이요? 그래. 내 아들과 아내가 그곳에 있었어. 우리 부대는 몰랐지. 그들이 가족 관계를 숨기고 있었거든. 탈북하려던 그 간부가 내 처남이었어.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박태식의 비극적인 과거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내와 아들은 북한에 남아 있었고 난 남한에서 특수부대원으로 일하고 있었지. 처남이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하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난 너무 기뻤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박태식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는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쉰 후 계속했다. 하지만 함정이었어. 처남은 이미 발각됐고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지. 교전이 벌어졌고 내 아들이 희생됐어. 8살이었지. 민재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박태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박태식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부대에서 명의제대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여기 숨어 살았지.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그런데 어제 보훈처에서 찾아왔던 건? 올해가 고스트 작전 40주년이야. 정부에서 생존 대원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려고 하네. 다른 생존자들이 날 찾아달라고 요청했대.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왜 돌아오셨어요? 어제 그분들과 함께? 박태식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40년 동안 스스로를 벌해왔지만 이제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때가 된 것 같았어. 마지막 임무요? 내 아들과 아내의 이름을 기억되게 하는 것. 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된 영웅이라는 걸 인정받는 것. 오랫동안 그들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어. 비밀 작전이었으니까. 박태식은 작은 수첩을 꺼내 민재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분이 할아버지 아내세요? 그리고 아드님? 민재가 물었다. 그래. 이름은 한영숙 그리고 박준호. 내 아들은 나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 했어. 항상 내 군복을 입어보고 싶어 했지. 박태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둘러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제가 무슨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박태식은 민재를 바라봤다. 네가 이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 그날 저녁 민재는 아버지에게 박태식의 이야기를 전했다. 강민석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런 일이 난 몰랐다. 박 상사님 가족이 그 마을에 있었다니.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어. 아버지 내일 저녁에 보훈처에서 무슨 행사가 있대요. 할아버지가 참석하신대요.
강민석의 눈이 커졌다. 40주년 기념식이 내일이었구나. 나도 초대받았지만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어. 같이 가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혼자 가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다음날 저녁 보훈처 대강당에는 특수부대 출신 노병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박태식은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는 태극무 공훈장이 달려 있었다. 민재와 강민석도 정장 차림으로 함께했다. 강민석은 옛 전우들과 인사를 나누며 박태식을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부대의 전설 박태식 상사님입니다. 노병들 사이에서 경외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모두가 박태식을 알고 있었고 그의 용맹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40년 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혀있던 고스트 작전의 진실을 공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관은 작전에 참여했던 대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명예훈장이, 전사한 이들에게는 추모패가 수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잊혀졌던 두 영웅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한영숙 씨와 박준호 군. 이분들은 비록 군인은 아니었지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박태식의 몸이 떨렸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아내와 아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박태식 상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가족을 대신해 이 훈장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박태식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장관으로부터 2개의 작은 상자를 받은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40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홀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하지만 오늘 제 아내와 아들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보니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박태식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군인의 경례를 했다.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노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경례로 화답했다. 민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이제 왜 박태식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살아왔는지 이해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자 죄책감에서 도망치는 방법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박태식은 민재와 강민석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민재야, 고맙다. 네가 없었다면 난 끝까지 숨어 살았을 거야. 할아버지, 이제 나도 조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박태식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고 강민석은 오랜 전우와 다시 만난 기쁨에 젖어 있었다. 민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무게를 지우지만 그 무게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걸까? 기념식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박태식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대신 작은 방 안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군대식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반지하 방에는 새로운 변화가 보였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아내와 아들의 명예훈장이 정중하게 모셔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였다. 할아버지, 오늘도 같이 갈게요. 박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게. 커피 한잔 하고 가지. 민재는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요즘 달라진 박태식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여전히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깊은 슬픔이나 냉담함은 없었다. 대신 따뜻한 평온함이 그의 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거 마시네요. 민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군대식이야. 진하게 내려야 제맛이지.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침묵했다. 이제 그들 사이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할아버지, 오늘 보훈처에서 연락 왔어요. 제 아버지한테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할아버지를 정식으로 모시고 싶대요. 참전용사 증언록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요. 박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동안 숨어 지내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어색하네. 괜찮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는.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 민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태식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자신을 숨겨왔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저도 계속 도울게요. 제가 증언록 정리하는 것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민재야. 박태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도 이제 내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어제 면접 결과 나왔지? 합격했다며.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아버지가 어젯밤에 전화했단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2년 만에 드디어 취업이 됐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축하한다. 진심으로.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시작할 때야. 하지만 할아버지, 그래도 주말에는 계속 찾아뵐게요. 그리고 폐지도. 박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폐지는 이제 그만둘 생각이야. 보훈처에서 연금도 정리해주겠다고 하고, 이제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볼까 해. 의미 있는 일이요? 지난주에 국가보훈처 직원이 찾아왔었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국가와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군. 그래서 참전용사들이 학교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어. 민재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께서 학교에 가실 계획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내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민재는 깊이 감동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이 이제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려는 것이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학생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박태식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난 영웅이 아니야.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 그게 바로 영웅이잖아요. 민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문을 나섰다. 오늘은 폐지를 줍는 대신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예전에 출입을 거부당했던 바로 그 공원이었다. 참, 할아버지, 리어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박태식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랜 친구 같은 거였는데 아직 결정 못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박태식은 고마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이제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들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따스한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박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좋은 날씨구나. 네, 정말 좋네요. 그때 공원은 순찰하던 경비원이 다가왔다. 박태식은 긴장했다. 예전에 그를 쫓아냈던 그 경비원이었다. 아,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경비원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특수부대 영웅이셨군요. 박태식은 당황했다. 증원 프로젝트의 일부가 지역 뉴스에 방영된 모양이었다. 아닙니다. 그저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무례하게 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경비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자리를 떴다.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박태식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박태식은 머쓱해하며 말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맺혔다. 2달이 지났다. 민재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약속대로 주말마다 박태식을 찾아갔다. 박태식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국가보훈처의 도움으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고 이제 그는 일주일에 2번 지역 고등학교에서 역사 특별 강연을 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 주말 민재는 박태식의 새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방 안에는 여러 명의 고등학생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박태식은 그들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아, 민재야. 들어오게. 박태식이 반갑게 맞이했다. 이 학생들은 역사 동아리에서 특수작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좀 도와주고 있었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민재 아저씨는 내 첫 번째 제자야. 박태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폐지 줍는 일을 함께 했었지.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할아버지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방해하진 않을게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특수작전의 기본 원칙과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은 경청하며 열심히 메모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박태식의 말에 민재는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원칙이 아니라 박태식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그는 전우들을 지켰고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하고 있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물론이지. 박태식이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박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줄 때가 있네.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나는 40년 동안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어. 과거의 상처에서 도망쳤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됐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학생들과 민재는 말없이 그의 말을 새겼다. 너희들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지. 그게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 민재와 박태식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김치찌개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래. 그 전에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야. 밥을 먹으며 민재는 문득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리어카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리어카? 아, 그건 김만석 할아버지에게 줬어. 김만석 할아버지요? 그래, 효창시장 뒤편에서 만났던 노인이야. 그분도 생계가 어려워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드렸지. 민재는 감동했다. 할아버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큰일도 아니야. 그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봤다. 가을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민재야, 고맙다. 뭐가요, 할아버지?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리어카를 끌며 과거에 갇혀 살고 있었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인생의 방향도 찾았고. 박태식은 민재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민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좋은 꿈이구나. 박태식이 미소 지었다. 난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한 사람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평화를 찾았고 다른 한 사람은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며 희망을 품었다. 할아버지, 민재가 문득 물었다. 행복하세요? 박태식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행복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안식을 찾은 사람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별빛 아래 두 세대를 잇는 특별한 우정은 계속 이어졌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무공원 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